안녕하세요. 아. 작가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포스가 안녕하세요. 남다르신데요. 예? 작가님 그러면은 간단하게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옴살바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변신의 제작자 정혜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네네네. 네, 지금 이 진흥원을 통해서 본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옴살바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본명을 쳐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옴살바 어떤 뜻이에요? 옴살바의 뜻은 불교 용어인데. 그럴 것 같았어요, 왠지. 네.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옴이라는 뜻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살바라는 뜻은 일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관용적인 마음이나 그런 모든 것을 보려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의 이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아우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있어 보이십니다. 네, 작가님 다양한 궁금증이 있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변신이란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원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신이란 작품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만화 변신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밀한 펜화로 그린 초현실적 상징주의 중편 만화입니다. 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변신, 그리고 두 번째 제 자작 만화 아기, 그리고 세 번째 에필로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는 변신에서 이어지는 에필로그인데요. 변신 원작에 있는 엔딩을 떼어내고 따로 제가 대안적으로 만들어낸 엔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신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그레고르라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가장의 기능이나 인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의 부재로 인해서 집안의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려는 가족들과 그레고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뒤에 가족들의 태도가 차갑게 바뀌어 가는 것처럼 실존이라는 것은 주관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실존주의적인 해석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려면 상징주의적인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나온 변신의 만화판이나 동화판들을 보면은 그레고르를 단정적으로 딱정벌레나 바퀴벌레 같은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자칫 변신을 글로 읽었을 때보다 간단히 우화적인 소동 정도로 축소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본작의 경우에는 상징들을 통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모든 컷들의 인물들을 의미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비선형적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주인공 그레고르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내 한 번도 같은 생물이나 사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책 자체 컨셉으로는 오래 볼 수 있고 칸마다 광경이 낯선 만화책을 추구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캐주얼한 만화들을 보면은 똑같은 얼굴이 이렇게 수백 개가 있고 이렇게 대사만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만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타파하고 칸 하나하나마다 유니크한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인 아기는 에밀레종 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밀레종 설화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곧장 그 쇳물에 던져져서 죽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아기가 외치는 독백을 만화로 만든 것입니다. 기법적인 면을 보면은 이 주인공의 아기는 도장을 찍어서 그려서 만들었고 그래서 그 계속 똑같은 모습입니다. 변하는 것은 그 주변 환경과 아기의 감정 같은 것에 대한 묘사만 바뀌는데요. 이것은 이 무력한 신생아가 자기의 뜻과 달리 상관없이 오로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변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사실은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작품은 그 삶의 모든 것이 강제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 에필로그는요. 이 그레고르 그러니까 챕터 1의 변신에서 이어지는 건데 그레고르의 이 변신 벌레로의 바뀌는 것이 일정 부분 그레고르 자신의 욕망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는 데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이 작품 처음부터 그레고르는 자기의 직장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긋지긋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벌어오는 돈을 점점 당연시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 관점에서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게 된 이 사건은 비로소 본 모습이 된 거라고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르는 작중 내내 벌레로서의 삶과 이 벌레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기존 질서, 자신의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인간성 자체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아기에서 나왔듯이 삶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어떤 선택의 가치도 서로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변신의 그레고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벌레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자기가 소멸할 것이냐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레고르는 원작에서 가족의 변신에 동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 가장 우호적이었던 여동생마저 그레고르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레고르는 혼자 방 안에서 기력이 다해서 사망하게 되죠. 자, 그레고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그 당시에 그레고르에게는 오늘날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SNS나 각종 채널들을 통해서 쉽게 자기의 동족, 자기와 같은 벌레들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레고르에게는 오로지 자기 가족과 직장만이 자기가 아는 모든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필로그로 끝맺으면서 제가 그레고르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대안입니다. 이 대안은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벌레 동족들이 있을 거라는 희망,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집착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저도 변신이라는 작품을 예전에 읽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해석했던 거랑은 굉장히 조금 다르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네, 각자가 해석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프란츠 카프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이미지화한다는 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울 것도 같고 조금 무서웠을 것도 같대요. 그래서 이런 변신에 대해서 언제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매력을 느끼셨을까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요? 일단 그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출신의 유대인 작가였기 때문에 약간 그 민족적으로도 소외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생을 그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아버지와 고압적인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제가 그 변신을 리메이크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미 한 번 만들었었대요. 범상치 않으신 분이셨네요. 그건 이제 소실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앞으로 작품 생활을 구상을 하면서 그때 그 제가 빠져 있었던 그 미술 사조가 초현실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변신이라는 작품이 워낙에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비몽사몽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굉장히 평범한 필체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제 어떤 그 초현실주의적인 사조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그 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주류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주류의 어떤 소외감이나 그런 거를 그 프란츠 카프카가 굉장히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다른 그 제가 이때까지 본 소설 중에서 그 주인공의 상태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변한 벌레가 정확히 어떤 벌레인지를 그 작가가 써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분명함이 오히려 더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아이디어 때문에 변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지금은 좀 대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대안을 찾지 못하는 현대의 그레고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네. 각자의 작가님의 대안은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결국에는 그 자기가 처해진 이 상황이 그 그레고르가 그 괴로워한 이유는 결국에는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의무의 허상을 먼저 첫 번째로 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자기의 동족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그 믿고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혹은 또 이런 비슷한 취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저와 취향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예. 근데 이렇게 그 해외 여행이나 이런 걸 가면은 많더라고요. 많고, 그리고 그때 그걸 깨달은 당시에는 이제 SNS도 없었고 그랬던 건데 이제 지금 SNS도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예. 계속 찾고 더 넓은 더 모든 것을 보려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딘가에는 나와 같은 취향을 갖고 있는 예. 동족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변신에 이어서 이제 프란츠 카프카 이야기와 에필로그 중간에 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에밀레 좀 이야기 우리 또 알잖아요. 설하기도 한데요. 이런 구성을 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저는 아까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네.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책을 읽었었어요. 자유의지란 없다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일맥상통한 이야기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아기를 중간에 그것도 두 파트 사이에 껴놓은 이유는 네. 첫 번째로 이게 이 에필로그 창작 에필로그를 그 본편하고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였거든요. 왜 떨어뜨리느냐 하면은 혹시 이 변신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원작에 대한 예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넣은 이유는 그 다른 여러 작품, 다른 여러 준비하고 있는 단편들 중에서 아기를 넣은 이유는 이 그레고르의 내적인 갈등이 원인이 결국에는 자기의 인간다운 기능, 실존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말이죠. 근데 그걸 다시 찾으려면은 인간다움을 증명을 하려면은 그 증명한 대상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이 에필로그의 엔딩을 위해서는 그 아기를 통해서 어떤 자기에게 주어지는 가치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닌 오로지 주어지는 가치 때문에 허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아기라는 작품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참 일맥상통한 말이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제가 이 대본을 읽어서 좀 놀랐어요.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결심을 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긴 시간을 쏟은 만큼 진짜 말 그대로 자식 같은 작품일 텐데요. 어떤 애정이 숨어 있을까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자기 작품을 이렇게 선보이고 싶어 할 텐데요. 이제 10년이나 걸린 이유는 일단은 이 만화 자체가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뭐 제가 뭐 학교도 다녔어야 했고 그런 게 또 있고 처음에는 이걸 기획을 할 때 그 10개의 단편을 묶어서 아예 단편집을 한 번에 내려고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두 작품을 선택을 해서 첫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작품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게 그 10개를 구상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20살 때 정도였는데 거의 뭐 지금 15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좀 괜찮아 보였는데 예, 지금은 별로 그러니까 빨리 내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게 먼저 이렇게 미리 쌓여 있었어야 되는데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뒤쪽에서 책을 좀 구경을 했거든요. 그림체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동글동글한 만화 같은 책 아니고 만화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미술 작품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한데요. 이게 작가님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그림체를 완성하시게 됐을까요? 성격 말씀하시니까 예, 그게 사실은 제가 그 주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거의 본적으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왜냐면 이게 사람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바다 속에 있는데 머리가 밖으로 나와야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렇게 평범함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는 이제 자기 존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했던 거죠. 그림에서 잘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범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게 기법 자체는 굉장히 아카데믹합니다. 네. 그냥 미술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뭘 그리느냐이고요. 이 변신이라는 만화책이 사실은 제가 처음 중학교 때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전위 만화라는 장르에 관심이 계속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대사만 달라지고 뭐 그것도 이렇게 어떤 만화의 시간적인 그 예술 연출의 어떤 요소를 잘 활용을 한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적인 포텐셜을 다 못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이 만화를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비주류 외길로 계속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신과 아기를 보시는 독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변신과 아기를 말하시면서 본인이 느꼈던 카프카의 변신도 있지만 많은 분들도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네. 독자들이 나와의 그림과 변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는 이게 변신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림이나 종합적으로 이런 거 보면은 제 공통적으로 제 작품을 봤을 때 사람들이 좀 신선한 충격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지금 이 변신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변신을 챕터 1 변신을 통해서는 좀 소외되거나 좀 홀로 있는 외로움 같은 걸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챕터 2 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부조리한 그 강제성이 있잖아요 삶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에필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다 아우르는 새로운 세상을 찾아나갈 탐험심, 모험심 그리고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작가님의 세계관이 잠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조리에 분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질문을 나눴는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여러분들도 함께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신 분들이 좀 경청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집에서 왔습니다. 작가님 작품을 보니까 그 약간 이제 그로데스크 한 부분들하고 신체를 기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저는 영화 이제 예전에 그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이 연상이 됐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오래된 이제 영화 감독이시고 한데 혹시 작품을 하시면서 어떤 그 영화적인 감독이나 그런 그 영감을 받으신 작품이나 그런 이제 영향을 받으신 감독님이 있으신지 영상 쪽으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오늘 질문의 수준이 상당한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딱 보신 만화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토준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회화 쪽으로는 지슬라브 백진스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변신의 결국에 이게 결정타를 저한테 영향을 준 작품은 그 세르게이 바라자노프 감독의 그 사야츠 노바 일명 그 성류의 빛깔이라고 그 알려진 아르메니아 감독의 영화입니다. 보시면 이거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전 이토준지 생각이 좀 나긴 했었어요. 네. 네. 한번 글도 그리고 빨간색으로 글을 표현한 것도 왜일까요? 이 배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림을 흑백으로 제가 그렸기 때문에 좀 그거랑 그림과 글을 좀 나누기 위한 요소였고요. 그림을 흑백으로 한 이유는 제가 이 세밀한 펜화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그 세밀함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점묘화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이 책에서 100% 구현을 하려고 정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무심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정말 많은 혼과 열이 들어간 작품인 것 같아서 저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변신에서 그레고리가 이제 가장으로서 그 자신을 이제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이제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는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었는데 지금 작가님을 가장 강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모든 것이 저를 강제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리가 사고를 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도덕과 정의, 그리고 도덕과 정의의 그 동기를 부여하는 기호가 있잖아요. 그 기호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기가 자라온 문화, 그리고 자기 뭐 어린 시절이나 뭐 과거, 그리고 뭐 가정 환경, 또 뭐 금전적인 배경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체, 우리가 팔 2개인 사람인 이상 팔 100개인 사람하고 같은 사고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에 의한 그 사고에 드라이브되는 강제성,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에서 오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 개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뭐 비슷하겠지만 완전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그 우주의 물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결국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저는 그 우리의 삶을 강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제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이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거기서 그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제가 실존주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실존은 결국에는 그 허상 위에 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상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게 역설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지금 작품이 전묘화로 표현을 하셨고 또 이제 작품들이 보통 다 전묘화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후에 조금 도전해보고 싶은 표현 방법, 뭐 유화가 됐든 수채화가 됐든 선화가 됐든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위 만화를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법도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저를 저렇게 그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펜 쪽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펜화로. 근데 처음에는 그 표현주의로 갔다가 그리고 포토콜라주 방식도 썼다가 뭐 그 모든 게 사실은 발표는 된 적이 없습니다. 제 집에 거의 모셔져 있는데 앞으로는 저는 좀 AI를 쓸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점은 충분히 찍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생각하는 걸 빨리빨리 결과를 내려면 또 다음 책이 10년이 걸려서는 안 될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또 지금 해내고 계신가요? AI를 통해서? 지금은 차기작에 대한 지금 뭐 작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 책 이거 빨리 재고 처리 좀 해야 되거든요. 영업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초현실.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죠? 자, 지금부터는 작가님 마지막 이후의 활동 계획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작품은 아마 이게 지금 제 첫 책이 그 원작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음 작품은 제 오리지널 스토리로 아마 제작될 거고요. 기본적인 그 기반은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일러스트 시리즈 매크로 메모리아 SNS 인스타그램에 옴살바라고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건 이거보다 더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제 오리지널 스토리를 낼 계획입니다. 네,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접하고 그 다음 작품이 어떤 작품이 될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변신의 정혜식 작가님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